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IMF 중앙은행 총재들 4명이 인플레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 역시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인플레 하락세가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최근의 금융 환경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지금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네. 포르투갈에 모여서 이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네. 조금 금리를 앞으로 한 50bp 정도, 그렇죠. 25bp씩 한 2번 정도는 올릴 것 같은데 연속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7월에도 25bp, 또 이제 8월에는 없으니까 9월에도 25bp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연속해서 7월에는 올리고 9월에 조금 건너뛰고 또 11월에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연속적으로 올릴 정도로 서비스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조금 물가에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네, 생각보다는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금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전체 물가는 떨어지는데 유가 하락이나 이런 거에 힘입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금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가 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4대 중앙은행장 모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계속될 거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뭐 지금으로서는 좀 요원하다라는 이제 취지에 조금 가깝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와 좀 4대 중앙은행장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 예측 이거는 뭐 상당한 아직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4대 중앙은행장과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좀 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긴축 기조가 조금 전반전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긴축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경제 지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면 물가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내려가긴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다 잡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들이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말씀 나눴듯이 뭐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근원, 핵심 물가가 중요한데 가령 뭐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발표되는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헤드라인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뭐 조금 4.5% 찍었지만 이번 달에는 뭐 한 3.9 정도로 예상되니까 드디어 3%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근원 물가는 한 4.7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도 4.7, 지지난달도 4.7, 4.7에서 그냥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 중후반에 근원 PC 물가. 근원 PC 물가는 사실은 주거비나 이런 것들이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20%밖에 안 됩니다. CPI는 특히나 이제 근원 CPI는 뭐 40%가 넘는 가중치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낮게 편입된 적용된 근원 PC 물가조차도 4.7이다. 이 얘기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끈적끈적한 물가의 물가가 근원적으로 안 떨어지는 요인이 네, 전반적으로 그렇죠. 있다. 네. 이제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바꿔 말하면 경기는 좋다. 네. 네,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잘 안 떨어지고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상반기에 랠리를 펼쳤던 거고요. 지금 중앙은행장들은 뭐 파월이 어제도 뭐 시장의 일과 중앙은행의 일은 조금 다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중앙은행들은 근원 물가가 안 잡히니까 지금 그렇죠. 속이 타는 거죠. 네. 애가 타는 거죠. 이 근원 물가가 떨어져야 자기네들이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못 네, 잡았잖아요. 근데 시장은 뭐 그거는 됐고 네. 일단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네. 역설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만 반영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어쨌든 상반기에 랠리를 보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이 보는 관점, 네. 시장이 지금 보는 관점 네.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원 물가를 놓고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과 또 중앙은행장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최근에 물가 상승률을 좀 억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국제 유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요, 사실 감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가가 오른다면 다시 또 물가도 고공행진하게 될까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는 복잡합니다. 네. 뭐 가령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수출이 5월 달에 뭐 201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미국하고 이란 간의 약간 화해 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하지만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당장 100만 배럴 감산한다고 네. 이제 엄포를 놨거든요. 그래서 7월이면 뭐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산 이슈도 있고 근데 중국은 뭐 경기는 안 좋은데 지금 부양책을 열심히 지금 금리도 내리고 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중국 수요가 조금 하반기에 약간 뭐 올라가면 또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네. 하지만 뭐 중국 수요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고 이렇게 좀 유가를 둘러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좀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 세계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뭐 미국 경제 성장률도 약간 낮아질 가능성, 그리고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 조금 고용과 임금 상승률 또 소비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유 수요도 하반기에는 좀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원유 하락에 조금 베팅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원유 하락에 베팅한다는 얘기는 뭐 주식시장 얘기 측면에서는 뭐 시클리칼이라든지 경기 순환주, 에너지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6월이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끝나가면서 조금 유가가 방향성을 잡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유가에 대해서 상고하저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으로 또 짚어봐야 될 게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올리다 뭐 최근에는 동결했지만 계속 올리는 기조였고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로 동결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7월에 금통위에서는 그래도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데 힘이 조금씩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또 살펴보니까 물가 상승률도 약간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네, 당장 뭐 7월 13일 네. 금통위가 있는데요.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7월 23일인가 그러니까요. 네. 7월 달 연준보다는 뭐 한 일주일 앞서서 금통위가 열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연준의 행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연준보다 먼저 금통위가 있으니까 7월 13일 금통위는 좀 건너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7월 하순에 연준이 25bp를 올린다. 네. 거의 뭐 지금 80%의 확률 이상의 확률로 올릴 게 거의 분명한데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이제 200bp, 2%포인트나 이제 벌어지는 네.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를 또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8월 24일 네. 금통위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금통위는 지금 4번의 금통위를 올해 남겨놓고 그렇죠. 있는데 네. 7월 13일은 건너뛰고 7월은 건너뛰 스킵하고 네. 8월 24일에 7월 하순에 예정돼 있는 네. FOMC 결과를 보고 네. 25bp 인상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8월 하순에 8월 네. 24일 날 25bp 인상 좀 사실은 올리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경기를 놓고 보면 네. 가계부채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한은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7월 금통위에서는 약간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7월 말에 열리게 될 FOMC 기조를 보고 8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디리스킹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보스 포럼이 중국에서 4년 만에 열렸습니다. 중요 화두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쉬었다가 4년 만에 열렸죠. 네. 그래서 여름 다보스 포럼이라고 네. 그래도 90개국에 1,500명이나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가 정치입니다. 네.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혁신 성장, 기술력 이런 거지만 내용인즉슨 기업가 정신이라기보다는 미국 약간 성토 분위기 네. 그런 쪽에서 네. 지금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조금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좀 글로벌화, 전 세계에 조금 자유로운 그런 경제 활동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원하는데 네. 저 어떤 나라 때문에 지금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더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약간 비판하는 네. 그러한 포럼의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좀 자기네들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네. 조금 미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성격의 포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예정된 거죠. 그렇죠. 예정된 것은 네.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아무튼 조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일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 경제는 괜찮다라는 것을 좀 자부하는 포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다른 평가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도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5% 경제 성장률을 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경제에 대한 자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 무역 환경이나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중국 경제가 조금 신뢰를 얻기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게 지금 중국이 조금 안에서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조정을 해야 되고 네. 좀 부채를 좀 꺼야죠. 그리고 잘 아시는 지방정부 부채를 계속 안고서는 조금 중국 경제가 좀 건전성을 높이면서 네. 정상적인 중진국으로 도약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공을 들여왔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제 조금 지체된 느낌이 있고 지금은 글로벌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부채가 더 늘어 있는 네.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서 약간 그냥 거시경제 건전성도 추구해야 되고 또 경기도 당장 어려우니까 또 부양해야 되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성장률로는 올해 5%대 초반을 달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 내년도에는 다시 4%대 중반 정도 혹은 4%대 초반 정도까지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조금 6개월에서 그 이상의 기간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조금 약진하게는 조금 제한성이 있는 중국의 매크로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지만 조금 경기가 확실하게 조금 기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더 큰 폭으로 받아주고 즉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금 제한적인 그런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또 이제 주도할 섹터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끌어왔는데 지금은 좀 약간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섹터도 올라오고도 있고, 뭐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도 조금 기울여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셀코리아, 뭐 한국을 완전히 뭐 다 팔고 떠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상반기에 차익 실현에 따른 뭐 일부 매물출회 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라든지 일부 반도체 쪽에서의 매도가 집중돼 있는 것 봐서는 상반기에 자기네들이 많이 산 종목들의 일부 차익 매물 실현, 차익 실현 이런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시각을 뭐 일관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성장주 테마에 아직까지는 쏠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지속성에 대한 저 검증 과정은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발 AI가 쏘아올린 글로벌 증시의 어쨌든 상승 랠리가 아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거나 혹은 국내 기관들 혹은 내수 개인들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섹터는 성장주 테마 쪽에 쏠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성장주라고 하면 뭐 다양하지만 다양한 성장주가 조금 순환매를 돈다든지 네. 또 성장주 안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지만 뭐 실적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그러한 종목들이 조금 선수 교체를 하면서 네.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슬림화하면서 가지 전체적으로 뭐 경기 관련주도 가고 뭐 금융주도 가고 또 성장주도 가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광범위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시장 체력은 아직까지는 좀 네. 아닌 것 같습니다.